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이제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43번째 단원이고요. 민족문화 수호운동과 문화활동 등등인데요. 자, 일제강점기 때 문화와 관련한 주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지 이런 주제입니다. 자, 테마부터 보고 이야기해 보죠. 자, 제목은 내 덕분이잖아. 내 덕분에 네가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 친구의 여동생의 사례예요. MSG 안보텐 실제 얘기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다 평범한 가정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뭐 이혼 가정이 워낙에나 많으니까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좀 시작돼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당연히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자, 그런데 새엄마가 옵니다. 새어머니가 왔는데 좋은 분이면 좋으렸지만 이분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친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좀 괴롭혔나 봅니다. 그리고 있으면 안 되지만 아이에 대한 학대나 이런저런 내용들, 이런 거 잘못된 것들이 어린 시절에 계속 쌓여 있었어요. 어렵게 자랐었던 거죠. 이 친구의 인생은요, 어린 시절에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대받으면서 자랐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오신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식을 챙기겠죠. 그죠? 차별 대우가 심하고 학대도 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0대 후반 30이 될 때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 새어머니의 친아들에 의한 그 새어머니와의 함께 학대와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어른이 됐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버는 돈 어머니가 막 다 가져가고 횡령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연락을 끊어야겠다, 독립해야겠다. 그러자 이 새어머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덕에 네가 이만큼 큰 거 아니겠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키워줬건만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키워줬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잖아. 엄청난 학대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참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지? 경찰서 안 가신 게 다행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많은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강제로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뭘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차렷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감시통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거 다 한국인들이 원해서 식민지 된 거야. 사실 일본 덕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야? 일본 덕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기고 기반시설도 생기고 일본 식민지 받은 덕분에 그래도 좀 옛날 비해서는 살게 된 게 솔직히 맞잖아. 한국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당했겠지. 이게 뭐야? 이런 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식민사고 아니에요. 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라고도 보시면 돼요. 니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줬어. 우리 덕에, 일본 덕에 내가 이만큼 널 키워주지 않았니? 학대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실제 피해 일부를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 일부의 피해요. 강제징용 646만여 명. 연 인원 기준이에요. 군의 징병으로 가서 총알바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이런 인원들 23만 명. 군 위안부. 예, 이거 참 끔찍하죠. 예, 성노예로 피해를 받았었던 여성들 40에서 20만 명 추산. 알려진 것만.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요거는요. 여러분은 배웠잖아. 1930, 40년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피해에서 일부예요. 참담하죠. 이렇게 학대해놓고 우리 덕에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됐다. 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식민사관이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되물어 볼게요. 우리 아들, 딸이라면은 우리 아들, 딸이 위안부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제 때 그 아들, 딸 앞에서 일제 때 그래도 너희들은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 사실 일본 덕분에 도움받은 것도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죠? 자, 이게 바로 일제의 식민사관입니다. 이런 것에 물들면 곤란하겠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막 합니다. 자, 요거는 일본이 우리 역사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본은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한반도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나쁜 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 왜 많냐? 답정너를 만들기 위해서요. 답을 정해놨어요. 역사를 연구해서 이런 답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야, 한국의 역사 연구해 보니까 우리 일본이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식민 지배 받아야 되겠다.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논리로. 그리고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식민사관입니다. 한국사 왜곡이 일본 식민 통치를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일본의 지배가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다? 이런 관점을 식민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씩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타율성론이라는 거는요.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한반도 역사 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에 사대하고 이런 게 좀 많았더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지? 너희들은 말이야. 그냥 큰 나라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혼자서 뭐 자율적으로 나라를 만들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지배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야. 왜? 너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타율성론이에요. 자율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일본의 답정너 논리예요. 두 번째, 요거는 이게 뭔지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거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일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일본은 보니까 지금 옛날보다 이렇게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 군대도 세지고 이게 서양 국가처럼 이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 당시 기준. 너희들은 옛날 우리 일본 1000년 전이랑 비슷하게 그냥 농업 중심의 사회구나. 발전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일본 이렇게 너희들은 발전이 없네. 발전이 없이 성적이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이 쭉 이어져. 성적 향상이 없어. 정체되어 있다. 이거는 정지할 때 정체예요. 이런 논리를 정체성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한반도는 발전이 없어. 우리 일본은 발전하는데. 그럼 너희 한반도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발전한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이끌어줘야 돼. 고마운 줄 알아, 한국인들아. 우리가 지배해주는 덕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세 번째, 일본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조선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너희들은 맨날 싸우더라. 너희들 안에서. 조선시대 봐봐. 붕당 정치 해가지고 서인 남인 싸우고 뭐 북인도 어쩌고 막 나오고 소론 노론 어쩌고 맨날 싸우더라 너희들은. 맨날 파벌과 당파를 만들더라. 이렇게 집단 당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갈등이 너무 많다. 너희들은 단합이 안 돼. 너희들은 노답이야.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관리를 해줄게. 고마운 줄 알아. 우리 식민 지배해주니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게 당파성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본.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0.00001% 정도 든 게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일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야죠.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는 조선사라는 조선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답정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의 식민사관을 연구하는 단체,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조선사라는 역사서를 만들면서 이런 식민사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답정너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에 맞서서 우리가 대항해야 되겠다. 자, 이 일본의 식민사학에 대항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반박의 논리를 얘기하는데요. 그 반박의 논리는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은요. 어떤 논리로 반박을 하냐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우리 안에는 특별한 좋은 민족성이 있다. 우리 민족 안에는 한국인들만의 종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인들의 종특은 정말 너무나 멋진 민족의 정신이라는 게 고귀한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걸 너희 일본이 몰랐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만의 어떤 특별한 정신. 자, 첫 번째 박은식이라는 인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인물 박은식 이분은 어디서 봤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이 탄핵되고 다음 대통령으로 잠시 취임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유교, 우리의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유교 구신론을 얘기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요거 먼저 보자면요. 유교 구신론. 그렇죠. 우리 유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 성리학 중심의 유교가 아니라 실천하는 새로운 유교를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었던 분입니다. 자, 이 박은식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민족의 DNA 정신 그것을 혼이라고 한다. 여기서 혼은요 영혼할 때 혼이에요. 우리 민족만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공유하는 한민족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보통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어느 민족이건 간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좋은 것을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야.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 자아가 그래 나는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장점대로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민족도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혼은 뭡니까 그러면요. 자, 이 혼은 박은식이 얘기했었던 혼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금 쭉 계속 수업하면서 조금씩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요. 강자에게 저항하는 정신이 좀 있어요. 왜? 하도 많은 외침을 겪다 보니까 웬만해선 쉽게 굴복하지 않아. 저항정신이란 게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박은식 이분은 좀 캐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박은식 혼이라는 것을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통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될 겁니다. 이 한국통사라는 저서에서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요. 일제강점기. 예, 좀 앞부분 때 이걸 쓰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나라는 형체야. 형체? 껍데기다. 네. 껍데기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이죠. 알맹이죠. 정신이 알맹이다요.
그것을 흐르는 게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일단 당장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없지만 우리의 정신, 역사 정신을 올바르게 잘 지켜내고 있으면 껍데기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해요. 우리 비하하지 말자 이거지. 일본의 논리 이런 것들 얘들이 막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 없이 우리의 좋은 것들을 지키고 발전해 나가자. 왜? 이 정신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줄게. 박은식이 얘기하는 거야. 혼이야. 혼이 뭔데요? 저항정신 같은 거. 진짜요? 보여줄게.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저서를 남깁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과정 일부를 소개한 거예요. 한국 독립운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혈사, 혈이 뭐냐면은 혈액형 할 때 혈이에요. 피예요, 피. 피를 감수하면서 저항하는 역사. 그래요. 우리의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노예처럼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박은식이 강조했었던 민족성 주체 정신입니다. 다음에 신채호 이분을 보자. 자, 이 신채호는요. 의열단의 지침이 됐었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작성했었던 인물이죠. 조선혁명선언은 폭력적인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의열단의 지침이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채호는 일찍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으며 그리고 창조파로서 국민대표회의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 신채호는요. 우리의 민족성을 확립해야 된다. 역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한국사를 왜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하고 있어요? 뭐 인증 있으면 좋아서요. 그것도 있고요. 그럼 인증이 왜 있는 거예요? 한국사. 이거를 왜 활용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뭐 어떤 특별한 목적보다는 이걸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있죠. 왜 배우는 겁니까? 왜 공부하는 거죠? 궁금해서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보세요. 왜 궁금한 거예요? 한국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신채호 이분에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의 민족의 정신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신채호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민족주의 역사학이에요. 박은식도 그렇고 신채호도 그렇고 우리의 민족성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민족주의 역사학을 만든 사람 자체가 신채호예요. 독사신론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민족주의 역사관의 기초 자체를 만드신 분이 이분이 이제 바로 신채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독사신론은요. 대한매일신보,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나세요? 영국인 베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문. 이 신문의 논설글로 실렸었던 글이 독사신론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라는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체 정신을 지키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신채호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풀어가요. 자, 신채호가 한 말입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와 비아의 투쟁을 역사라고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는 여기서 비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나와 내가 아닌 세력의 싸움을 역사로 보는 거예요. 좀 쉽게 볼까요? 독립운동해요. 독립운동의 기록, 역사죠. 그렇지? 그 역사 자체는 우리가 아닌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간의 싸움이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에요. 이거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를 잘 발전시키려는 세력도 있겠고 좀 이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아와 아중이 아가 아닌 비아 같은 우리 안의 존재들과의 싸움일 수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신채호가 봤을 때
가만. 우리가 지금 당시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없네? 왜 없지? 아니, 우리는 이런 주체정신으로 무장한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엑스맨들이 있었구나, 비아들이 있었구나. 그 비아의 시작이 어딘가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이때 전에 옛날 고려시대 때 묘청과 김부식이 싸웠었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보니까 이 묘청은 우리의 주체성을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런 세력이었었고 이 김부식 세력들은 아닌 것 같더라.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아니었을까?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사건. 여기서 묘청이 패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잘못된 역사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신채호가 언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체정신 발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은식과 신채호 이런 분들의 활약으로 민족주의 역사학이 점점점 발전하고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도 생기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고 우리의 주체정신은 정말 잘 발전시켜 나가는 장점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 중에 어디냐?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의 역사예요. 왜? 조선이 쇠퇴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의 역사는 이건 좀 너무 안타깝다 라고 바라보고 여기는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930년대 초에 정약용이 죽은 지 99년이 돼요. 99년 100년. 여러분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조선 후기에서 실학자로 봤었죠. 정약용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조선 후기에 되게 많이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국가가 그냥 있다가 망한 국가가 아니구나. 이 조선이라는 국가를 다시금 바라보자 라는 운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조선학 운동이에요. 이 조선학 운동은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과 같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조선의 역사도 좋은 것을 찾아보자. 아니 조선 초기에 세종대왕 있잖아. 조선 후기 정약용 이런 인물 있잖아. 조선이라는 국가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발전된 이런 국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 왜 폄하하고 비하하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약용이 죽은 지 99주기를 맞아서 정약용 저서들을 쭉 모으거든요. 그 저서들이 여유당 전서예요. 이거 만들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조선시대 때 이런 좋은 것들이 많았구나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정인보 이분은요.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자. 우리의 좋은 정신이 있다. 그것을 이름을 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은식은 혼이라고 했잖아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문일평 이분은요. 조선에 좋은 정신이 있다. 조선심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다 지금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우리의 좋은 정신이 있다. 우리의 조선을 좋게 바라보자. 우리의 독립운동을 좋게 바라보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민족주의 역사학이었습니다. 다음에 자 일본의 답정너 논리에 맞서 싸우는 이런 반박이 3개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민족주의 역사학 좀 아까 본 거고요. 두 번째가 여기입니다. 사회경제사학이요. 자 사회경제사학은요. 민족주의가 아닌 여기입니다. 사회주의예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독립운동을 둘 다 하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근데 노선이 많이 다르다 그랬죠. 사회주의는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거는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또는 일제의 자본가를 타도하는 혁명을 일으키자 이런 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했었어요. 자, 이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제의 논리에 맞서서 대항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일제 논리 중에서 뭐가 있었냐?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체성론. 정체성론은 한국의 역사는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야, 너희들은 똑같아. 우리 일본은 이렇게 발전했잖아. 근데 한국은 발전이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이 정체성론이 문제가 있다요. 자, 뭔지를 볼게요. 이 사회경제사학에서는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역사를 반박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 사회주의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사회주의가 최고야. 근데 사회주의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자본주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회주의라는 어떤 게 나온 거거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로 발전해. 사회주의가 더 발전된 거야. 근데 자본주의 전에는 농업사회 같은 이런 봉건사회 같은 이런 걸 이제 봉건사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원시 시대 때 막 신석기 이런 걸 원시 공산체 사회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에서 농업사회에서 자본주의 거쳐 사회주의 발전하는 거야. 사회주의가 가장 발전된 체제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들은요, 이렇게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왜? 자본주의는 다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대. 우린 사회주의로 안 갈 건데. 아니야, 너희들도 갈 거야. 예외 없는 법칙으로 바라봐요.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예요. 왜?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니까요. 법칙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법칙은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떨어져. 중력의 작용으로 떨어져. 의문을 가져보자. 혹시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1000번 해보세요. 10,000번 해보세요. 다 떨어져. 다 예외 없다. 역사 발전도 법칙에 따른다예요. 뭐?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요. 자, 근데 일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발전이 없대. 정체성론은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들 봤을 때 아니 뭔 소리야? 다 발전하는데 사회주의로 다 발전하는데 우리 민족만 발전이 없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사 이런 저서들을 남겨서 지금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 여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이란 거는 물질적인 측면이거든요. 물질적인 측면의 역사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유물서관이라는 게 옛날에 저는요. 어렸을 때는 뭐 대학생 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별로 없겠죠. 당연히 돈 벌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음식점 가가지고 뭐 조금 뭐 몇천 원 넘어가면 못 먹어요. 예,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돈은 벌잖아. 밥은 먹을 수 있죠. 물론 저도 이게 막 호화로운 이런 걸 이렇게 입이 좀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그냥 싼 거 많이 먹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뭐 5, 6천 원 정도는 밥 먹을 수 있죠. 뭐 7, 8천 원 정도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저의 변화 양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돈이라는 주제로 설명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했다. 물질이 그 전보다는 조금 낮았다. 이 논리로 설명했죠. 이게 사회주의예요. 예. 자본주의, 자본. 사회주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자본이라는 물질적 측면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유물사관은 사회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사회주의 역사관에 따라서는 역사 발전의 법칙이 있잖아. 우리 민족 예외 없잖아. 근데 일제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발전이 없어. 우리 일본만 발전해. 무슨 말이야. 잘못 얘기했네. 예, 라고 반박을 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제 논리를 반박하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민족주의 역사학, 사회경제사학 좀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이요. 실증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 그게 눈에 보여? 아까 민족주의 사학에서 그랬다고 했죠.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정신이 있다. 혼, 얼, 조선심. 그게 뭐야? 안 보이잖아. 역사는 사회주의로 발전한다. 법칙이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증거만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야기하자라는 게 실증주의 역사학이에요. 실증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역사를 마치 과학 실험처럼 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진단학회라는 학회를 조직해서 실증주의 역사학을 발전시키면서 일제의 식민사학에 반박을 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 일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해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실증주의 사학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와 관련한 반박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제강점기 때. 국어 연구입니다. 우리의 언어, 말과 글을 지켜내야 돼요. 사실 말과 글이라는 거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표면적이고 중요한 도구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해. 그러면은 되게 친밀하잖아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을 못해. 그러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말과 언어라는 게, 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말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이거 전신이 국문연구소예요. 대한제국 시기 때 국문연구소라는 거 봤었거든요. 이 국문연구소가 이후에 시기를 지나서 계승된 게 이걸 다시금 발전시키자라고 했었던 게 조선어 연구회예요. 뭐가 다르죠? 뭔가 좀 다르잖아요? 자, 뭐가 다르니까? 국문, 조선어. 예, 일제강점기 때 국어는 일본어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리의 말을 지켜내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글을, 말과 글을 지켜내려는 조선어 연구회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글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기념일. 이건 지금의 한글날의 기원이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요거를 더욱더 발전시킨 단체가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한 단체예요. 조선어 연구회를 발전시킨 조선어 학회가 출연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더 심도 있게 연구하자예요. 뭘 연구합니까? 우리 말과 글을 잘 보존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정리를 잘 안 해두면은 이거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과 글을 잊어먹으면 우리 말과 글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민족성이 희석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말만 쓰다 보면은 일본 사람이 될 줄 몇 대가 지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요.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자. 우리의 표준어를 제정하여 우리의 기준선, 우리 말의 기준선을 만들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예요. 표준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그러면 이거 모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전이 되겠죠. 그래서 조선말 큰사전이라는 사전 편찬을 시도해요. 예. 우리의 말과 글을 진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역별로 쓰는 말들 어떻게든 다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표준어를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사람들 모아서 토의도 하고 우리의 말의 어원도 찾고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의 이런 활동은 일제의 눈밖에 나겠죠. 그죠? 일제가 그래서 이 조선어 학회를 해산시키고 이를 무마시켜 버립니다. 이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말모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그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에요. 그것을 영화화한 거거든.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밀리에 이런 활동들을 막 했었는데 일제가 이걸 탄압하고 결국 해산시킵니다. 이 원고 어디 갔어요? 아, 이 목숨처럼 소중한 원고겠죠. 그렇지? 완성을 못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이 원고가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해방 이후에 어디선가 발견돼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게 돼요. 예. 우리말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어학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종교활동 관련된 내용들, 자, 몇몇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서 봤었던 겁니다.
소년운동 기억나세요? 방정환. 방정환이 어린이들의 권익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면서 강조했었던 소년운동이 있었죠. 이 소년운동, 어린이날을 이때 제정하기도 했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당시는 1일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5일로 바뀌는 겁니다.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기도 한다. 자, 근데 요거 우리가 봤었던 건데요. 이 방정환은 장인어른이 손병이라는 동학의 3대 교주예요. 동학, 여러분들 봤었던 앞서 동학, 이 동학이 뭐로 개편된다고 했냐? 천도교라는 종교로 개편된다 그랬어요. 아, 소년운동은 천도교가 주도했었던 활동이구나. 종교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만세보라는 기관지, 그리고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잡지 같은 것도 발행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잡지거든요. 당시 잡지는요, 요즘은 잡지가 이제 거의 없는데, 잡지는 지금으로 치면은 SN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당시의 여론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뭐 작품도 소개하기도 하는 이런 종합 소통 언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천도교가 주도해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다음에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대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 대종교는요,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이미 종교로 만들어지고서 발전되고 확산됐었던 종교. 이건 뭐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나철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종교입니다. 이 나철은요, 여러분 앞서 봤었는데 나철 5기호,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었던 인물.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처단하겠다라는 이런 조직이었었죠. 자, 이 나철이 주도하여 단군을 신으로 섬기자라는 대종교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이게 새로운 종교였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무장단체 중광단이라는 조직을 주도하고 그리고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했었던 세력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무장투쟁, 단군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노하셨을까. 총을 들고 나가시는 단군 할아버지. 예,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지?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요. 중광단이라는 단체는요, 북간도의 1910년대 단체로서 여러분이 봤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북로군정서, 이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라는 군사조직이 봤었죠. 예, 여기 이렇게 개편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을 때 그 배후 세력의 대종교라는 조직이 있었다. 불교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대표적인 인물 한용운. 한용운은 불교계 인사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이자 이런 분입니다. 예, 이 한용운, 우리의 불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하셨었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개신교 역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돼요. 뭐 교육 활동도 하면서 일제가 주도하는 신사참배, 새로운 다른 신을 섬긴다, 일본이 지금 뭐 조상신 모시는데 그거 거부하는 이런 활동 또한 하게 됩니다. 읽고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천주교. 자, 천주교는요, 당시 천주교 기관지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요. 여기도 무장단체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의민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는 종교이구나. 가볍게 포인트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불교는 일제강점기 때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이 원불교는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었는데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자요. 예, 우리의 생활을 너무 옛날식이 아니라 새롭게 개선하자. 이렇게 개선하면서 우리 민족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새생활운동, 이런 것을 전개했었던 신흥, 새롭게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때 종교입니다. 자, 언론 활동들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1910년대에는요, 대부분 신문들이 폐간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때는요, 무슨 통치였죠? 무단 통치예요. 1910년대 무단 통치. 뭐죠? 매질하는 통치. 헌병 경찰의 강압적인 통치. 한국인들은 언론의 각종 자유들, 모조리 다 박탈되고요. 일본에게 각종 자유를 모두 다 빼앗긴 이런 시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게 좀 바뀐 거예요. 20년대에는요.
문화 통치였었죠. 그래서 일부 허용은 됐는데 여전히 통제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문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대는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193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1930년대요.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일본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요. 마라톤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요. 일본 국기를 달고 있는데 알고 보니 조선인이었네. 손기정입니다. 이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일장기를 달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 마라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못 든 거예요. 왜? 나는 조선 삼국 사람인데 여기 일장기가 있는 거죠. 이거를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는데 일장기를 지운 거예요. 일장기 삭제 사건이에요. 예. 언론사가 이렇게 일장기를 지우고 당시 우리나라 민족에게 그래 자긍심을 높이고 싶었는데 일본 국기가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일본이 이거 어떡하겠어요? 통제하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강력한 통치, 3, 40년대에는요, 이때 뭐겠어요? 민족 말살 통치죠. 그래서 한글로 된 신문들 결국에는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말을 쓰지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문학활동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910년대에는 여러 가지 문학활동들, 자, 일제강점기 이제 초반부예요. 이때는요, 여러 계몽적 성격 또는 서양의 문물에 영향을 받은 문학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910년대에 나타났었던 이런저런 문학활동 또한 있었고요. 그리고 20년대에 들어서는요. 1920년대는 문학활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거든요. 각종 동인지, 잡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문학작품들을 소개하는 모습들이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래서 야, 우리에 이렇게 좋은 문학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개벽이라는 천도교회 잡지라는 거 봤었죠. 개벽 신여성. 그죠? 예. 20년대 일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상황에서 이것저것 나오기는 하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겁니다. 20년대 이거 나온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사회주의 영향으로 문학도 뭔가 새로운 풍조가 나오게 돼요. 사회주의. 그래. 노동자의 현실을 문학으로 알리자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문학을 신경향파 문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학을 사회주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노동자가 자본가를 타도해야 되는 세계를 만드는 그런 문학을 만들겠어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신경향파 문학이고요. 이들이 만든 단체가 카프라는 단체예요.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프롤레타리아의 피예요. 예, 카프라는 단체가. 그래서 이 단체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구나 정도 기억합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1930, 4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로 올 때요.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들, 이 문학인들은요. 일제의 통제가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문학은 우리의 독립운동과는 관계없이 그냥 뭐 감정을 얘기하면 되겠다. 순수 문학. 왜?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끝까지 저항하는 문학을 쓰겠어. 저항 문학이 꽃 피우기도 해요. 네가 나를 계속 때려봐라. 나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런 것을 시로 쓸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육사와 윤동주입니다. 예. 이육사는 광야, 절정 이런 시를 통해서 당시 어려워지고 있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전시체제로 접어드는 이 시기 때의 우리의 현실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러면서 시작하는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는요.
이렇게 어려운 일제강점기에도 난 부끄럼 없이 살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 거죠. 그죠? 이거 제가 예전 테마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윤동주 이분은 결국에는 일본 군에 잡혀서 생체 실험으로 돌아가죠. 예,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했었던 분이죠. 심훈이란 분도 역시나 우리 민족의 각종 활동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었던 대표적인 저항문학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예. 문학인데 일본이 최고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완전한 친로 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당연히 저항문학의 이육사와 윤동주 이런 분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예술 활동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서로 만든 영화가 나옵니다. 와우. 나운규라는 이 분은요,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활동을 영화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일제의 앞잡이인 나쁜 악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 앞잡이 악역을 또 다른 주인공이 처단해요. 그러면서 끝나요. 예. 무슨 얘기죠, 이게? 일제에 저항하자. 영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독립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분이 다 하셨어. 뭐 감독도 하고, 뭐 주연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다 하셨어요. 예. 대단하신 인재였다. 연극 활동, 미술 활동도 일제강점기 때 나름대로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 단체들, 그 다음에 각종 작품들,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정도 파악을 하고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자, 이번에는 문제편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분인데요.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혼을 강조했다. 혼이 보존되면 국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 나라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부활할 것이다. 왜냐? 요거는 형체이니까요. 혼이라는 것은요. 역사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이런 거 얘기한 분이 박은식. 박은식의 한국통사라는 역사서를 봤었죠, 저서. 그래요. 그리고 이 박은식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에 취임했었다.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했었다. 라고도 봤었죠. 어허, 그렇구나. 박은식이구나. 박은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진단학회, 진단학보.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의 논리에 저항하는 것 세 가지를 봤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민족주의 역사학, 그리고 사회주의인데 경제적 측면, 물질적 측면에 강조하는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봤었죠. 1번의 내용은 실증주의 사학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진단학회. 그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2번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유당 전서, 조선학 운동, 민족주의 역사학이긴 한데요. 이쪽은 지금 2번의 내용은요. 이거 조선학 운동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 인물들 누가 있냐면요.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도 있었어요. 이런 인물들이 주도한 게 조선학 운동이죠. 박은식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 3번은요. 헤이그 특사, 만국평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분은 앞서도 봤었는데요. 이상설, 근대시기 때 봤었지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다. 요거는 을사늑약 체결에 저항했었던 고종의 특사로 파견했었으나 결국엔 실패로 끝나게 됐다라고 봤습니다. 4번에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선물산장려회, 물산장려운동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조만식 1920년대. 5번 실천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유교를 개혁하자라는 운동. 그리고 박은식은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었다라고도 봤었습니다.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학회가 지금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한대요. 이게 뭘까요? 일제가 이데올로기라는 거는요, 어떤 사상체계, 생각의 어떤 덩어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제가 식민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식민사관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가는 뭔데요? 자, 쭉 보니까 발표 주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탐구한 민족운동인데요. 이분들이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었던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네요. 조선학 운동이구나. 조선학 운동은 우리의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해보자 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학 운동은요, 정약용이 서거한 지 99주기를 맞아서 이를 기념하면서 조선의 역사를 재조명하자. 정약용 저서들을 모은 거 여유당 전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약용 서거 99주기 요것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포인트이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은요.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신경향파 문학은요. 민족주의가 아니죠. 요거는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답이고 여기는 지금 민족주의입니다. 역사. 3번 조선사 편수에 설치해서 조선사를 편찬했다. 조선사 편찬, 조선사 편수에. 이거는 일제가 한 거죠. 일제가 답정너로 식민사관 만드는 거예요. 지금. 4번 모금 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했다. 이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니까 이 운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오선학교, 대성학교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선학교와 대성학교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비밀결사단체 가나가 아니고 신민회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 조선학운동. 3번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요. 외관상의 특수성이 역사 발전 법칙과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이 아니래요. 발전 법칙이란 것이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이 아니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민족이랑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발전 법칙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지. 구분해가지고 저긴 적용, 여긴 적용 안 돼.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 일원론이라는 거는 하나의 방향이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발전 안 하면 이런 거 없이 똑같이 같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걸 보니까 발전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도 발전한다. 우린 발전이 없을 텐데? 일본이 그랬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일제가 얘기하는 정체성론,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는 발전한다. 발전 법칙이란 게 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회주의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역사 발전의 법칙을 강조했었던 사회경제사학이에요. 그리고 여기 관련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은 백남훈이 있었죠. 사회경제사학은 일제 정체성론을 반박하면서 역사 발전의 법칙을 강조했었던 유물서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사회경제사학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편찬에 참여. 이건 식민서관이죠. 예, 우리 역사학자 중에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 있긴 해요. 이병도라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백남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에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 실증주의 역사학자의 이병도, 손진태 이런 인물이다. 여기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3번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은 우리 민족의 혼을 강조했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였지요. 4번에 임시사료 편찬회에서 한일관계사료집을 편찬하였다. 예, 요거는 백남훈의 저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한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어요. 5번에 식민사학을 반박하는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사회경제사,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우리 말을 모았대요. 최현배, 이긍로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데요. 자, 뭐 했었냐? 조선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했었던 활동. 하지만 이거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를 성공하게 된다라고 봤었죠. 자, 뭘 검색한 겁니까?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우리의 사전을 만들겠다. 표준어, 맞춤법 통일화를 제정하겠다라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예,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에는 해산되게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어 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번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건 일제강점기가 아니고요. 근대 시기 때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 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신문이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2번 태극서관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 태극서관, 자기 회사 다 신민회에서 봤었던 포인트예요. 신민의 일제강점기 전이죠, 이것도. 3번에 파리강호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3번의 내용은 파리강호의 독립청원서, 파리강호의 대표로 파견됐던 김규식, 신한청년당 김규식,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파리강호회에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김규식의 활동입니다.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말과 글을 모으고 정리하는 노력을 했었다는 거죠. 국문연구소는 일제강점기 전이잖아요.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봤었죠.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렇게 발전합니다. 자, 답은 4번. 5번 문제.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방정환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를 잘 존중하는 이런 나라가 필요합니다. 방정환이 했었던 이거 지금 소년운동이죠. 소년운동. 무슨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봤나요? 동학을 계승했었던 바로 천도교. 천도교가 추진했었던 소년운동이네요. 자, 소년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에 한용운 등 사찰령 폐지를 주장했다. 한용운, 이분은 불교계 승려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랬어요. 종교로서는 불교입니다. 2번 만세보 발행. 만세보가 천도교 기관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이죠. 예. 만세보 말고 일제강점기 때는 개벽, 신여성 이런 잡지들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거 볼 때 여기 같이 있었어요. 3번 박중빈 중심 새생활운동이다. 요거는 원불교예요. 생활개선 운동을 벌였던 새로운 종교. 4번에 배제학당. 이거 일제강점기 전인데요.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들 기억나세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선교사인데 개신교 선교사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전에 이런 교육기관들을 만들기도 했었다. 5번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이런 무장단체 또한 만들기도 했었네요. 물론 무장단체는 대종교가 만든 중광단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요거 의민단이라는 조직은요. 천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답은 2번. 6번 문제. 이 종교는 또 뭘까요? 이름이 철이래.
오적의 처단을 모의했대요. 오적의 처단. 예, 근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었나 봐요. 오적.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겠다. 그리고 가를 제창했는데 교주를 자임했대요. 그러면서 북간도에 가서 무리와 함께 발전을 도모했대. 이분은 뭘까요? 나철입니다. 나철. 그리고 오기오가 중심이 돼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시도를 했었고요. 북간도 쪽에 후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무장단체가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광단이라는 단체입니다. 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했었다. 그래서 나철이 뭐 했었다라고 봤었냐? 가종교가 바로 대종교가 되겠죠. 대종교네. 대종교와 관련한 것 3번에 있네요. 중광단 결성 무장투쟁 전개했다. 대종교는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종교였었습니다. 1번은 불교 얘기고요. 2번 개벽 신여성 천도교 기존통합 이거 잡지였었습니다. 3번 아까 봤네 개신교고요. 5번 좀 아까 봤네요. 예, 이것도 5번은 원불교가 되죠. 7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내고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가정 시절이래. 예, 청포도라는 시인데요. 이 청포도는요. 이육사의 시예요. 이육사 이분은요. 독립운동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했었던 분인데요. 이육사의 작품으로서 청포도라는 작품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었던 뭐가 있었냐? 광야, 절정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다른 이름인데요. 이분이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돼요.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육사로 이름을 활동을 이렇게 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이육사. 이육사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2번에 있습니다. 1번은 심훈이라는 문학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했던 조명하라는 어떤 인물이 계십니다. 4번에 삼균주의 바탕 건국강령. 이분은 조소왕이라는 사람이고요.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을 때 그때 건국강령이란 걸 만들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를 준비하기도 할 겁니다. 조소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봤죠. 여유당 전선 간행 조선학 운동이다. 누가 있죠?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인물들.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 서거 49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봤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영화 처음 개봉됐던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 나운규의 이거 아리랑인데요. 나운규가 감독 주연 맡았었던 영화인데요. 이 나운규의 아리랑이 나왔던 시기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60만세 운동이 있을 거예요. 1920년대에 해당되는 영화입니다. 나운규의 아리랑 영화가 개봉될 수 있었던 배경은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시기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기에 60만세 운동이 있을 때 1920년대 문화통치구나 이렇게 잡아두시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카프에서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사회주의 문학이죠. 신경향파 카프라는 단체. 1920년대에 사회주의가 문학에 들어오는 당시 모습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의 원각사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서양식 극장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건 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3번의 유경공원 앞서 봤었죠. 이거 근대 시기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관립학교. 이거는 대한제국 이전 조선정부 시기 때 만들어진 근대 시기 때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4번의 전차 개통. 이것도 여러분 앞서 근대 시기 때 전차, 철도 개통. 최초의 전차, 철도 이런 거 봤었거든요.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대한제국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5번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소식을 보도하는 기자인데 이거 일장기를 말소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봤었죠. 요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단어는 이제 광복과 관련한 현대사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